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GMB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GMB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GMB를 창업했는데 울려요? 그럼 좀 작게? 빼? 뒤에 시끄럽습니까? 좀 작게 할까요? 네. 자, 저는 89년도에 삼성에 들어가서 96년도에 이제 삼성에서 멕시코의 국립대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멕시코 중남미가 문학으로 강한 대학인데 96년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 세상은 인터넷을 이해하는 사람과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들립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네. 그래서 99년도에 조금 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들립니까? 이 좋아요. 됐어요. 99년도에 삼성에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4대 벤처를 했어요. 그 당시의 돈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아서 오늘날의 GMB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4대 벤처를 통해서 100억을 투자받아서 사업으로 성공한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GMB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삼성의 4대 벤처로 100억을 투자받아서 오늘날의 네이버가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코 독서력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남들보다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볼 때 저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어머님들, 저의 하루 일과는 성공한 사람들은 루틴이 굉장히 습관적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매일 2시 반에서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3시간씩 인문고정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천명한테 보냅니다. 조선의 선비는 매일 글을 읽고 글을 적는 사람입니다. 아테네의 시민의 족구는 매일 아침에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글을 읽지 않고 단순히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찍어서 대학을 가는 시대는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GMB가 2000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300만 명의 학생들을 배출합니다. 제가 GMB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으면 반이 GMB를 다녔어요. 제가 3개월 전에 저기 강원도의 춘천 쪽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학원에 손흥민이가 2년 반 동안 다녔다고 딱 적어놨어. 손흥민이도 GMB에서 2년 반을 다녔어. 자기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GMB를 다녀가지고 말하기에 주눅이 안 들어가지고 축구도 주눅이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 몸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 저는 사업을 하는 경영자인데,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부차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익이 먼저가 아니다. 우리 애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지식이 될 때는 그 지식은 인류의 칼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GMB라는 교육회사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펠렉스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어머니 뭘까요?
이게 컴퓨터죠, 그죠? 이게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시카고 유니버시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교입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질문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대학을 보냅니까? 하버드를 보내죠. 그죠? 지금 정말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애들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 온라인에 교수님들이 2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교수님들의 마이크가 10분이면 꺼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두 번째 대학이 시카고 유니버시티인데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록펠러 아시죠? 석유 재벌왕 록펠러가 석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1890년도에 이 대학이 삼류대학인데 하버드 대학 같은 이렇게 인류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이 대학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도에 허킨슨이라는 총장을 모시고 오는데 이분이 인문 독서 강인데 이분이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외워서 글쓰기하고 발표하고 토론하지 못하면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시카고 플랜을 도입하고 나가지고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급하게 바뀌는데 지금까지 시카고 대학에서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서 노벨상이 92명이 쏟아집니다. 대한민국에는 노벨 평화상 딱 한 분 계시죠?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노벨상은 없어요. 한 대학에서 92명의 노벨상이 쏟아지는 그것이 인문고전 독서, 인문고전 학습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면은 전공이 없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경제학, 법학, 윤리학, 심리학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서 4년 동안 무엇을 공부하느냐? 4년 동안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글쓰기해서 졸업을 합니다. 이 대학은 시험을 쳐서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퇴학을 당하는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퇴학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애들이 가면은 다 퇴학감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했다. 퇴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대학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문고전이 학습의 근간이다. 세 번째는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여서 앵무새처럼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재창조하는 것들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애들을 잡아가지고 주구장창 주입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여러분들은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심각한 불만사항을 듣게 됩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18세기에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루소. 알고 계시죠?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적어서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루소가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학 명제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은
분모여야지 분자이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포텐셜 잠재력이 10이라는 만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애가 애틋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였어요. 다 가르쳐주고 다 선생님 붙여주고, 예? 그래서 10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1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뭐예요? 1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해주면은 생각이 다쳐서 걔의 능력이 1로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버려서 다 버리고 마지막에 딱 한 가지만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생각 열기예요. 그 생각을 열기 위해서는 인문고전이라고 하는 학습의 근간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중세 유럽 시대 때 귀족들은 자녀들을 인문고전을 읽히기 위해서 인문고전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라틴어와 그리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라틴어와 그리스를 읽히고 8살 때부터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어려운 인문고전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인문고전이 학습의 근간인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책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인문고전을 어떻게 8살 때 읽히냐.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두한 것들은 인문고전의 결론만 다 가져온 거예요. 뿌리를 모르고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죠. 지금 대치동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75%가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원인이 국어 때문에 재수합니다.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독서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문제만 풀죠. 국어 중에서 반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뭔가 하면 직접적으로 인문고전입니다. 문학도 비문학을 모르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머님들.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 문학이죠? 레미제라블의 핵심이 뭐예요? 장말장이 주인공이 빵 한 조가리를 훔쳐먹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왜 빵 한 조가리를 훔쳐먹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가? 내가 시민으로서 빵 한 조가리가 없어가지고 훔쳐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라면은 그것은 국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상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 1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영어 1등 받는다?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풀려지진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고전을 공부하는데 철학은 기본이 됩니다. 수학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 세에 25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대학이 아카데미아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아카데미아가 플라톤이 만들었던 그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아카데미아의 정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과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문을 통과할 수 없다. 결국은 수학을 모르면 인문고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문고전이라는 책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언유와 도치와 비유와 반복이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가 돼야 인문고전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과목들이 수학, 국어, 영어 다 각각의 과목인 것 같지만 딱 하나로 정의가 돼요. 생각력입니다. 생각을 열어서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을 열어서 익숙한 이곳에서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익숙한 이곳이 뭔가 불편한 지실과 편견과 오류가 있다고 느끼시죠? 이것을 박차고 낯선 저곳으로 가는데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낯선 저곳이 낯설게 안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낯선 저곳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노예. 여러분들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고 남 시키는 일 그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인문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고전이 그냥 읽고 Who am I? 내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학습의 근간이고 생각 열기의 근간인 거예요. 자, 어머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망치죠. 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인문학 이야기하고 있는데 망치가 들어왔을까요? 이것은 그냥 망치가 아니고 니체의 망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 니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전복의 철학자입니다. 전복의. 되게 뒤집는 거예요. 니체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문제만 되면은 신을 찾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신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유럽 시대를 뭐예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라면은 왕권 신수술. 신이 왕을 점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니체가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신은 죽었다. 기억나시죠?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니체의 망치를 들고 내 주변에 있는 불편한 진실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그 몸의 바다로 가서 인식의 지평선을 넓혀라. 그것이 너의 삶이고 지식인의 삶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지었던 철학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문고전을 통해서 니체의 망치를 들고 이 세상의 고정관념과 불편한 진실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모험심과 지적인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있어야지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고 구글 같은 회사를 못 만들더라도 작은 회사라도 만들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이게 뭡니까 어머님들? 요강이에요. 요강이 왜 나왔습니까? 어머님들 우리 유토피아라는 말 아시죠? 그죠? 유토피아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16세기의 영국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토마스 모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이상적인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살았던 토마스 모가 살았던 그 영국의 당시 상황들이 너무나 귀족들이나 특권층에 의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이상적인 나라를 생각해 보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나라는 황금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유토피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추리도 무수히 많은데 인간은 반짝이지도 않는 황금을 쫓아서 인생을 헛되이 살아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을 가지고 가장 가치 없는 요강을 만들었어. 애들을 어릴 때부터 그 요강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토피아는 황금을 쫓지 않고 가치를 쫓는 것이 교육관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를 읽으면서 우리 애들은 황금을 쫓는 것보다도 자기만의 가치를 쫓는 것들이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